백조와 박쥐, 히가시노 게이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세련된 디자인의 맨션을 올려다보며 고다이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그야말로 유명 광고 대행사에 다니는 엘리트가 살만한 곳이다. 원룸이라도 거실과 주방이 딸렸고 임대료는 15만 엔이 넘을 것이다. 1층 공용 현관에서 인터폰을 눌렀다. 곧바로 네 라는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이크를 향해 고다이가 이름을 밝히자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와 함께 옆에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로 6층에 올라가 이번에는 605호실의 차인벨을 눌렀다. 현관문이 열리고 구라키 가즈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운동복에 파카를 걸친 차림새였지만 하나같이 명품 브랜드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다만 본인의 용모가 전에 만났을 때보다 여인 듯이 보인 것은 피폐해졌을 게 틀림없다는 선입견 때문일까?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고다이는 머리를 숙였다. 아니요.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할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그가 안으로 안내해 주었다. 역시 거실과 주방이 딸린 원룸이다. 넓이도 넉넉하다. 거실에 낮은 소파가 나란히 놓였지만 구라키 가즈마는 주방 식탁 의자 쪽을 권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쪽이 이야기하기는 더 편하다. 그러면 먼저 들어볼까요? 의자의 자리를 잡고 고다이는 말했다. 가즈마 씨 이야기부터요. 구라키 가즈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시라이시 씨의 따님이 제 연락처를 문의했었다던데요. 느닷없이 허를 찔려서 고다이는 상대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어떻게 그걸? 본인에게서 들었습니다. 본인에게서요? 시라이 씨, 미레이 씨에게서 들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라이 씨, 미레이는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을까? 아니요. 우연히 만났어요. 기요스팟이 다리 옆에서요. 그 이야기라면 나도 미레이 씨에게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 교환은 안 했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다시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또 마주쳐요? 같은 장소에서? 네, 라고 구라키 가즈마는 대답했다. 우연한 만남이 2번이나? 아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고 고다이는 생각했다. 가즈마 씨가 그곳에 자주 갔었어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날이 2번째였습니다. 하지만 미레이 씨는 자주 나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 따님이 어쩌면 구라키 가즈마와 마주치기를 기대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나갔었던 게 아닐까. 그 여자라면 그 정도의 적극성은 발휘할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다. 둘이서 어떤 이야기를? 꽤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가 의문을 품었던 것들. 미레이 씨는 우리 아버지가 도쿄돔에서 시라이시 씨를 만났다고 진술한 날에 시라이시 씨가 치과에서 발치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고다이 형사님에게도 했다던데요. 그거라면 들었어요. 발치한 날이라 야구장에서 맥주를 마셨을 리가 없다고. 설득력 있는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동감입니다. 저는 1984년에 일어난 사건을 나름대로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찾아낸 모순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구라키 가즈마가 술술 해주는 말을 듣고 고다이는 눈이 둥그레졌다. 나름대로 알아봤다고요? 직접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일단 자택 대기 중인 처지니까요. 시간만큼은 처치 곤란일 정도로 많습니다. 자학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구라키 가즈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뜻밖의 것이었다. 히가시 오카자키에서 사건이 나고 4년 후 완전히 똑같은 날에 구라키 다스로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사실입니다.
아들인 제가 확인한 것이니까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라키 가즈마의 눈에 깃든 광채에 한층 진지한 맛이 더해졌다. 그 사건 때 아버지는 알리바이가 증명되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알리바이요? 뜻밖의 말에 고다이는 어리둥절했다. 그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실은 사건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구라키 가츠마의 말에 따르면 그 관계자는 구라키 다스로와 함께 사체를 발견했던 사람으로 주간 세보에 기사를 썼던 프리랜서 기자에게서 연락처를 알아낸 모양이었다.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당시 구라키 다스로가 경찰의 의심에서 제외된 것은 알리바이가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구라키 다스로 씨는 지금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살인을 자백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대체 무엇 때문에요? 구제를 위해서. 구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제를 하고 들려준 구라키 가즈마의 이야기도 깜짝 놀랄만한 것이었다. 구라키 다스로가 아사바 모녀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1984년의 살인을 누명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것이었다. 고다이는 구라키 가즈마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하다니. 저도 엉뚱한 상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설이 떠오른 뒤로 영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다이는 나지막하게 신음소리를 내며 손으로 이마를 짚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다. 너무 놀란 나머지 조금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역시 어이없는 이야기일까요? 구라키 가즈마가 조심스러운 눈빛을 던져왔다. 고다이는 이마에서 손을 내리고 등을 꼿꼿이 세우며 상대를 보았다. 얼핏 들으면 누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말이죠. 라고 고다이는 뒤를 이었다. 놀랍게도 정확히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어딘가에 구멍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봤는데 못 찾겠어요. 다만 그 가설을 믿어본다면 구라키 다스로 씨는 왜 시라이시 변호사를 살해했는가? 왜 실제 동기를 밝히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추론은 그 지점에서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그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에게 이야기해서 반응을 살펴보기로 한 겁니까? 아니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었죠. 내 느낌은 방금 말한 그대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훌륭한 차관입니다. 결코 비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저 혼자 우쭐해서 해본 공상으로 고다이 형사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건 죄송하니까요.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이 추론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안타깝지만 그건 현 시점에서는 어려워요. 가즈마 씨가 말한 것처럼 아직은 공상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상부의 재조사를 제안해봤자 퇴짜를 맞을 게 뻔해요. 역시 그렇군요. 구라키 가즈마는 어깨를 툭 떨구었다. 다만 마음속에는 담아두겠습니다. 앞으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고다이로서는 단순한 위로의 말일 뿐이었지만 구라키 가즈마는 잘 부탁한다면서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그건 그렇고 저도 질문이 있는데 혹시 아버지가 프리페이드 폰을 갖고 있었어요? 프리페이드 폰이요? 구라키 가즈마는 의아한 듯한 얼굴이었다. 아니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스의 전자상가에는 자주 드나드는 편이었습니까? 오스 전자상가요? 아, 네. 전에는 이따금씩 가셨어요. 가전제품을 바꿀 때라든가
최근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요. 도쿄의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처럼 그런 곳에서는 개조한 통신기기나 명의불명의 전화 같은 불법 물건이 꽤 나도는 모양이던데 구라키 다스로 씨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요? 아니요, 전혀 관심이 없으셨을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어요. 오스의 전자상가에서 낯선 사람이 권하는 프리페이드 폰을 샀다고요. 아버지가요? 구라키 가즈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수상쩍은 물건에 손을 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납득할 수 없다는 그 얼굴 표정이 연기로는 보이지 않았다. 화제를 바꿔볼까요? 도요아시에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또 그쪽에 내려갈 예정은 없습니까? 본가라든가. 아니요, 당분간 그럴 예정은 없는데. 실은 가즈마 씨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고다이는 스마트폰을 터치해 구라키 가즈마 앞에 내보였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지난번에 전송받은 변호사의 명함이다. 이게 뭐죠? 구라키 다스로 씨의 명함집에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혹시 짐작 가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라키 가즈마는 그 즉시 고개를 저은 뒤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이 명함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건 이쪽 법률 사무실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꼭 집어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렇다면 이상하잖아요. 아사바시 쪽에 유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상담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시라이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아버지의 진술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런 명함이 있었다는 건 나고야의 이 법률사무소와 어떤 식으로든 연줄이 있었다는 뜻인데 우선 이쪽에 상담해보는 게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요? 역시나 엘리트 광고맨답게 두뇌 회전이 빠르다. 고다이가 말하려고 하는 점을 즉각 파악한 모양이다. 그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의문이에요.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구라키 가진마는 매달리는 듯한 눈빛을 고다이에게 던졌다. 하지만 고다이는 그런 그에게 듣기 좋은 대답은 해줄 수 없었다. 죄송하지만 상사에게서 그런 지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실은 이 명함에 관한 것은 별반 문제로 떠오르지도 않고 있어요. 관할서의 젊은 형사가 우연히 찾아낸 것뿐이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라키 가즈마는 스마트폰의 사진과 고다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왜 조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수사는 종결되었다는 게 상부의 판단이에요. 구라키 씨의 진술은 분명하고 별다른 모순도 없습니다. 이 명함을 보여줘도 상사들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고 나무랄 게 뻔해요. 어떻게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고민하는 듯 구라키 가즈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런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윗분의 허가 없이는 꼼짝도 못한다니. 다른 일이라면 또 모르지만 이 사건은 제 독단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영장도 없이 도쿄 형사가 갑작스럽게 법률 사무실에 찾아가 구라키 다스로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자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쪽에는 비밀 엄수 의무가 있으니까요. 다만 고다이는 구라키 가즈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뒤를 이었다. 가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고 구라키 가즈마가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아들이 직접 찾아가면 그쪽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가서 물어보면 아버지가 명함을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를 알려줄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다짜고짜 물어봐서는 실패하겠죠. 아무리 부자간이라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쪽에서
입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냥 형사의 혼잣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이야기를 듣든 안 듣든 그건 가즈마 씨의 자유예요. 그렇게 말하고 고다이는 혀로 입술을 축였다. 구라키 가즈마의 맨션을 나온 뒤에도 고다이는 자신이 한 일이 잘한 것인지 아닌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관으로서는 분명 반칙이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라고 스스로 마음을 달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결백을 믿어보려고 발버둥치는 젊은이의 마음을 공연히 들쑤시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꺼림칙함은 지워주지 않았다. 구라키 가즈마는 분명 오늘 밤잠을 설치게 될 것 같다. 하지만 그 추리에는 분명 허를 찔렀다. 아사바 모녀를 살인자 가족이라는 고통에서 구제해주기 위해 과거 사건에 대한 허위 자백을 했다라는 추론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라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쓰더라도 딱히 잃을 것도 없다. 유산을 증여하기로 결심했을 만큼 그 모녀가 소중한 존재였다면 그런 생각을 품었다 해도 이상할 건 없다. 그러면 왜 그토록 소중한 존재인 것인가? 구라키 다스로가 정말로 1984년 사건의 범인이라면 남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한 속죄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범인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다. 고다이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5시를 넘어선 참이었다. 마침 빈 택시가 보여서 손을 들어 세웠다. 뒷좌석에 올라타면서 몬젠 나카츠로 가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오후 5시 정각에 아스나로 건물 앞에 도착했다. 개점 시각이지만 아직 손님은 없을 것이다. 그 모녀와 구라키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고다이는 생각했다. 특히 오리의 쪽이다. 정말로 연애 감정을 품은 관계는 아니었던 걸까?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려왔다. 고다이와 엇갈려서 길로 나가는 참이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다 했는데 곧바로 생각났다. 전에 아스나로에 왔을 때 거의 문 닫을 시간에 들어왔던 그 남자다. 고다이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베이지색 코트에 등이 보였다. 서둘러 뒤를 따라가 실례합니다 라고 말을 건넸다.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경계하는 눈빛을 던졌다.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고다이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경시청의 고다이 형사라고 합니다. 이런 말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 남자도 뜻밖이라는 듯 눈을 깜짝거렸다. 저한테 무슨... 방금 아스나로에서 나오셨죠? 그렇습니다만 잘못 안 것이라면 죄송한데 혹시 아사바 오리에 씨의 전 남편 아니십니까? 남자는 약간 놀란 기색을 드러냈다. 아, 네, 그런데요. 역시 그렇군요. 죄송하지만 지금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고다이는 최대한 저자세로 물었다. 혹시 그 살인사건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남자는 가늘게 눈을 뜨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저는 별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건 관계자 주변 분들에게 모두 탐문을 해야 했어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남자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러시다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다이는 머리를 숙였다. 몇 분 뒤 아스나로 맞은편에 자리한 커피점에서 고다이는 남자와 테이블을 끼고 마주 앉았다. 정식으로 자기 소개를 주고받았다. 고다이는 다른 손님에게 보이지 않게 주의하면서 경찰 수첩을 제시했다. 남자 쪽은 명함을 꺼냈다. 안자이 히로키라는 이름에 재무성 비서과 과장 보조하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다. 실은
안자희 씨를 아스나로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식당 문을 닫을 때쯤에 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그때 남아있던 손님이 형사님이셨군요. 종이컵을 손에 들고 안자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한 모양이다. 오리에 씨가 결혼했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전 남편분일 거라고 혼자 짐작은 했었죠. 그렇군요. 아, 그보다 저한테는 어떤 일을... 안자이는 커피를 후루룩 마시고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그런 건 됐으니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라는 뜻인 모양이다.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역시 오리에 씨에게서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집안 친척에게서 들었습니다. 집안 친척? 그건 어떻게? 주간세보예요. 그 기사를 본 사람이 연락을 해줬습니다. 기사에 유치장에서 자살한 사람의 가족이 나오던데 그게 아사바 씨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도 구해서 읽어보고 혹시나 해서 오리에에게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뭐 그렇죠 라고 앉아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우울한 표정이었다.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혼 후에도 오리에 씨와 자주 연락을 하시는 모양이시죠? 그리 자주 연락하는 건 아니지만 면회가 있어서요. 면회? 아들과의. 그러고 보니 아사바 씨 집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중2예요. 엄마와의 면회 시기나 횟수를 딱히 정해둔 게 없어서 그때그때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아스나로에? 아니요. 그래서는 아니고요. 안자이는 잠시 묻고 하는 듯 하더니 주위를 둘러본 뒤에 고다이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댔다. 괜히 이런저런 억측을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혼한 것은 결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은 오리에 붙인 사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리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청혼했을 때 오리에가 전부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누명이라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고 그 시점에 이미 20여 년이 지난 과거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형님의 결혼에는 신중하셨지만 둘째인 제 결혼 상대에게는 그리 관심이 없었어요. 오리에의 부친은 젊은 나이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한참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아들도 태어났고 이대로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국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 모양이네요. 고다이의 말에 앉아있는 씁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후계자가 될 형님이 병으로 쓰러져 버려서 한때 저를 그 자리에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상황이 크게 달라지더군요. 후원에 인사드리며 집안 모임 쪽에서 마음대로 제 신변을 샅샅이 훑으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에 들어간 거예요. 이른바 신체 검사라는 것이죠. 거기에 걸려든 게 오리에 붙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큰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후계자가 될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고 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결혼할 때 그런 사실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크게 책망을 들었어요. 그때 알았다면 결탄코 반대했을 거라고요. 그럴 법한 일이라고 고다이는 납득했다. 시의원의 세계는 약육 강식이다.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의 공격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셨던 거군요.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오리에였어요. 그녀가 헤어지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오리에 씨가. 안자이는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그때 일을 떠올리듯이 먼 눈을 했다. 결혼할 때부터 각오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머지않아 아버지의 일이 발각되어
헤어져야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지금까지의 인생이 그런 일의 되풀이였다고.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그걸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을 해봤는데 우리 애는 고개를 끄덕여주지 않았습니다. 멸시를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원치 않는다. 당신이나 아들에게까지 폐를 끼치는 것도 괴롭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관계자들이 이래저래 손을 써서 은폐해 줄 테니까 얼른 헤어지는 게 최선책이라는 이야기를 흐트러지는 일도 없이 지극히 냉정하게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편견에 맞서겠다는 내가 섣부르고 유치한 사람이라는 실감이 들어서 더 이상 반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자희 씨도 힘든 입장이었겠네요. 내가 힘든 거요? 안자희는 흥 코웃음을 치면서 어깨를 으쓱 쳐들었다. 우리의 심정을 생각하면 내가 힘든 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아들이라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많이 커서 요즘에는 혼자 만나러 오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기사가, 주간 세보에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역시 오리에의 부친은 억울한 누명이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이혼은 의미가 없었다는 걸로? 그건 아닙니다.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실은 지금까지는 아들이 오리에를 만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쑥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오리에와 협력해가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걸 상의하려고 요즘 아스나루를 자주 찾게 된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안자이는 종이컵을 입으로 옮겼다가 테이블에 돌려놓은 뒤에 고다이를 보았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니 충분히 제 사정을 파악하셨겠죠. 역시나 시의원의 아들답게 달변가였다. 논리 정연한 설명에 어떤 의문도 끼워 넣을 여지가 없었다. 네, 충분합니다. 고다이는 안자이의 단정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오리에 씨와 재결합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안자이는 쓴 웃음을 지으며 손을 가로저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실은 7년 전에 제가 재혼을 했어요. 지금의 아내와의 사이에 아이도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습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안자이는 40대 중반이다. 7년 전이라면 30대였다. 재혼했어도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지금의 아내는 큰아이의 교육에는 노터치예요. 그래서 더더욱 오리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리에 씨에 대해 특별한 감정은 없으시다는?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없어요. 지금도 멋진 여자라고는 생각하지만 빨리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빌고 있습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이 있는 듯한 기미는 없었으니까? 이를테면 손님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든가. 안자이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요. 저는 영업 중에는 그 식당에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네. 다만 이라고 안자이는 말했다. 언제였나? 어머니와 우연히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잠깐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머니라면 오리에 씨의 어머니 아사바 요코 씨 말입니까? 네,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오리의 일은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다. 오리에도 나름대로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상대를 찾은 모양이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쯤이었죠?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아들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 아스나로에 갔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상대라면 그런 일을 시시콜콜 캐묻는 것도 꼴사나운 짓이다 싶어서 잘 됐네요 라고 대답하고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상대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이야기한 뒤 안자인은 미심쩍다는 눈빛을 던져왔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됐나요?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다이는 다시금 머리를 숙였다. 사쿠마 아즈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레이가 인사를 끝내고 꺼낸 말에 검은 테 안경 너머에서 사쿠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쿠마가 물었다. 그러니까 그게 라고 미레이는 입술을 축였다. 구라키 피고인을 만나고 싶다고요. 구치소에 면회를 갈 생각인데 변호사님이 함께 좀 가주세요. 동요한 기분을 진정시키듯이 사쿠마는 미레이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왜 만나려는 건데요? 물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죠.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제가 직접 확인할 생각이에요. 그런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라고요. 사쿠마는 책상 위에서 두 손을 깍지 꼈다. 역시 구라키 피고인이 도쿄돔에서 시라이시 변호사님을 만났다는 그 진술이 마음에 걸려요. 그것도 그렇고 모두 다 의문투성이에요. 범행 동기만 해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태도를 취했을 리가 없다니까요. 그 점은 이마하시 검사가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피고인이 일부 각색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 사정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결과의 중대성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니까 그 점을 두고 다투어봤자 별 의미가 없다고. 아니, 그건 아니죠. 사쿠마 아즈사의 말을 가로막고 미레이는 강한 부정의 말을 던졌다. 일부 각색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그 진술 전체가 각색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가 있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라도 있어요? 아, 진정하세요. 왜 이러실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상하네. 혹시 누군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흠칫해서 미레이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네. 누군가 쏘삭거리는 사람이 있군요. 쏘삭거리다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대체 뭐예요? 미레이 씨,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미레이 씨의 대리인이에요. 미레이 씨의 의향에 따르지 않는 발언이나 행동은 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심을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혹시 혼자만 아는 비밀이 있다면 저한테 털어놓으셔야 돼요. 피해자 참여 제도에서 정보 공유는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사쿠마의 말투는 뜨거웠다. 물론 그녀에게 뭔가를 비밀로 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그건 미레이도 잘 알고 있었다. 아, 실은 아들을 만났어요. 망설이면서도 일단 털어놓았다. 아들? 누구 아들이요? 구라키 피고인의 아들이요. 사쿠마 아즈사가 숨을 헉 하고 삼키는 기척이 느껴졌다. 설마 언제요? 사건 현장에 꽃을 올리러 갔을 때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요? 그분도 아버지의 구라키 피고인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어서 이래저래 알아보는 중이더라고요. 그러던 끝에 특히 옛날 그 사건에 관해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한 모양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말한 게 거짓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한 것 같아요. 어떻든 그 말이 맞는다면 이번 사건의 동기도 지어낸 이야기라는 게 되잖아요. 사쿠마는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고 뛰어다니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분의 목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동기가 무엇이었던 건 자기 아버지가 살인을 한 게 틀림없다면 재판이 이대로 진행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요. 즉, 아버지가 살인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믿고 싶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기를 포함해서 진술 내용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도 나름대로 뛰어다니는 거겠죠. 그래서 꼭 만나보고 싶어요. 구라키 피고인을요. 정말로 그런 동기로 살인을 저지를 사람인지 어떤지 제 눈으로 판별해 볼 생각이에요.
사쿠마는 안경을 쓱 올리고 눈을 깜짝거린 뒤에 지그시 미레이의 얼굴을 보았다. 뭐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구라키 피고인의 아들에게 상당히 공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왠지 몸에 혈류가 빨라지는 것을 미레이는 느꼈다. 진실을 알아내려는 열망이 서로 같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를 살해한 건 그분이 아니에요.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그분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저도 모르게 말이 빨라졌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해서 미안해요. 사쿠마는 살짝 머리를 숙였다. 미레이 씨가 어떤 심정인지는 이해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마하시 검사도 아마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왜요? 유족이 피고인을 만나면 안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지만 미레이 씨는 피해자 참여제도의 참여인이잖아요. 검사와 함께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를 밝혀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건 다양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피고인을 접촉하고 자칫 예단을 갖게 되는 건 피해야 한다고요. 게다가 지나치게 노골적인 지적인지도 모르겠지만 면회 한 번으로 사람을 판별해낼 수 있겠어요? 아니, 미레이 씨에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미레이 씨 앞에서 구라키 피고인이 공손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그걸로 성실한 인간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러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부탁드릴게요. 온화한 말투였지만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한 울림이 있는 말이었다. 미레이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사쿠마가 아래쪽에서 미레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혼자 몰래 만나러 간다든가 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딱 맞췄다.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정말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쿠마는 가슴 앞에서 두 팔을 X자로 엇갈리며 말했다. 그런 생각은 접어주세요. 응하지 않겠다면 저는 이 일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알았어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아직도 동기가 영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네요. 도쿄돔에서 만났다는 건 분명 거짓말일 테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피고인의 진술과는 다르겠죠. 당연히 동기도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미레이 씨는 양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양형... 미레이의 말끝이 흐려졌다. 솔직히 그런 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살인사건의 유족일 경우에는 우선은 사형을 원하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무기징역이라는 식으로 가능한 한 무거운 형을 바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 유족들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때로는 검사에게 강경한 태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미레이 씨의 의향은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님은 사형을 원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진상을 밝혀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무엇이 진실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도 가늠할 수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진실. 사쿠마는 시선을 일단 비스듬히 위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미레이의 얼굴로 되돌렸다. 좋아요. 구라키 피고인이 진술한 살해 동기는 거짓이라고 하죠. 그러면 실제 동기는 현재 진술한 내용보다 더 잔악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직 모르죠. 이번 사건의 동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과거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시라이시 변호사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 재판원들은 지극히 악질적이고 자기 본위의 범행 동기인 것으로 파악하겠죠. 이마하시 검사는 계획성만 좀 더 보강한다면 사형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 쪽에 추가 수사를 의뢰한 모양이에요. 추가로 어떤 걸 수사하는데요? 범행 당일 구라키 피고인은 시라이시 변호사님에게 연락할 때 프리페이드 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어요. 단 그 전화를 입수한 게 약 2년 전이었고 흉기로 지참했던 나이프와 마찬가지로 이번 범행을 위해 일부러 구입한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마하시 검사는 그 진술에 의구심을 품고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범행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수 경로를 밝혀내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그걸 손에 넣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계획성의 혐의가 한층 강해지는 거죠. 미레이는 이마하시의 그야말로 냉철해 보이는 얼굴을 떠올렸다. 재판을 게임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것에 환희를 느끼는 타입으로 보였다. 이야기가 잠깐 옆길로 새어버렸네요. 사쿠마가 말을 이어갔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마하시 검사에게 맡겨두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사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구라키 피고인이 뭔가 감추고 있고 따로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게 현재 진술한 내용보다 더 잔악하거나 흉악한 것이라면 별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만일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심각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렀다라는 것이라면 그 사정 여하에 따라 사형은커녕 무기징역도 어려울 수 있어요. 미레이 씨는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제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고 사형 판결이 나오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아무튼 진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요. 사쿠마는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보인 뒤 알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의향을 이마하시 검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죠. 시라이시 변호사님을 살해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다른 동기가 존재할 가능성도 의심해달라고 이야기할게요. 어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만 알아두셔야 할 건 현재 시점에서는 이마하시 검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경찰에 의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끝에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니까요. 앞으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너무 물고 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려는 거예요. 도쿄돔에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얘기가 거짓말 아니냐고요. 사쿠마 아즈사는 그건 안 된다는 듯이 머리와 손을 동시에 내저었다. 시라이시 변호사님이 발치 치료를 받고 그날 저녁에 야구장에서 맥주를 마셨을 리가 없다고 구라키 피고인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런 건 나는 모른다. 시라이시 씨가 실제로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해버리면 더 이상 어떤 반론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 얘기를 재판정에서 지적해보는 건 어떨까요?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재판원들에게 어필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공판에서 느닷없이 그런 질문이 튀어나오면 재판원들은 당황할 뿐이에요. 거짓 진술이라고 지적할 때는 그 증거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전에 이마하시 검사가 그런 방침을 받아들이고 동의를 해주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피고인의 거짓말을 파헤쳐 나가는 절차를 검사와 함께 면밀히 정해둘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고서는 검찰 측의 예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뿐이에요. 미레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렵네요. 재판이라는 거.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렸어요. 완전한 진실을 이라고 하게 되면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동기에 관한 건 나름대로 진실에 근접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어째서요? 그야 공소시효가 만료된 과거 사건을 피고인이 자진해서 고백했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해서 피고인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겠어요. 혹시 그 반대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실제 동기는 과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거짓 동기를 준비했다 라는 것이라면요. 미레이는 검지 끝을 사쿠마에게로 향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라뇨? 메리트가 있다는 거. 실은 메리트가 있었어요. 구라기 피고인에게요. 미레이는 가즈마가 들려준 아스나로 식당에 아사바 모녀를 구제해 주려고 구라키 다스로가 1984년 사건을 자신이 한 짓이라고 고백했던 게 아니냐라는 가설을 이야기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니까 그 사건으로 처벌받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한 짓이라고 말해서 아사바 모녀 쪽은 누명이었던 것으로 만들어주자고 마음먹었다. 어때요? 사쿠마는 휴 하고 숨을 토해냈다. 대담한 발상이네요. 하지만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입증이 안 되면 단순한 상상일 뿐이에요. 피고인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해도 좋겠죠. 미레이는 미간을 찡그렸다. 그런 심한 말씀을 거슬렸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구라키 피고인이 현재의 진술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구라키 피고인이 30여 년 전의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 말에 미레이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재판에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지는 것도 아니네요. 참여할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묵비권이라는 게 있어요. 피고인이 그것을 행사하는 바람에 진상이 어둠에 묻혀버리는 케이스도 드물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약해지시면 안 되죠. 아직 공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요. 사쿠마 선생님께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저도 세상을 겪어봤다고 생각해요. 미레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네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미레이 씨가 납득할 만한 좋은 안은 없는지 저도 고민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방을 나서기 전에 미레이는 문득 발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왜 사죄가 없지요? 사죄요? 구라키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우리 유족에게 사죄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죄 편지를 변호인이 우리에게 전해주러 온 적도 없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저로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혹시 구라키 피고인은 사죄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닐까요? 자신의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든가. 그건 아닐 거예요. 가명을 노린 퍼포먼스처럼 보일까봐 공식적인 사죄는 안 하겠다는 피고인도 적지 않으니까요. 그런 건가? 사쿠마가 바짝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던졌다. 설마 그런 걸 구라키 피고인의 아들과 상의해 본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안 되나요? 변호사의 반응을 살펴보며 미레이는 말했다. 사쿠마는 어이없다는 듯이 양팔을 펼쳤다.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둘이 만나는 장면을 누군가 보기라도 하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저는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각오예요. 아니요. 수단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무모한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누구도 아닌 미레이 씨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미레이 씨, 사쿠마는 난감하기 짝이 없다는 듯 울상이 되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 미레이는 사무실을 뒤로했다.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여기서 안이하게 약속을 했다가 결국 어기게 되는 건 더 싫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게 상쾌하게 느껴진 것은 한껏 흥분한 탓인지도 모른다. 스스로 생각해도 대담한 이야기들을 줄줄이 말해버렸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이 튀어나온 느낌이다. 구라키 가즈마의 얼굴이 퍼뜩 떠올랐다. 아름답고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어떻게든 힘겨운 현실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전해져 왔다. 분명 업무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리라. 갑작스럽게 인생이 암전하는 바람에 크게 절망하고 있을 텐데 그를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미래인은 스스로도 흠칫 놀랐다. 피해자의 유족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건을 부감했기 때문인지 그의 인간적인 무언가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요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혐오감 따위는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 아야코가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메인 요리는 메니에이루였다. 아야코가 특히 잘하는 생선 요리다. 아까 사쿠마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었어. 너 오늘 그 사무실에 갔었다면서. 나이프와 포크를 든 손을 멈추고 아야코가 미레이를 보며 물었다. 응, 갔었어. 근데 왜? 뭔가 한 소리 들을 듯한 감이 들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야코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너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건 알아. 나도 혹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끝까지 밝혀내고 싶어. 하지만 그쪽과 접촉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그쪽이라니? 범인의 가족 말이야. 아들이라던데. 만났다면서 사쿠마 선생에게서 이야기 들었다. 어머니도 아시는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깜짝 놀랐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했어? 굳이 말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왜? 어머니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담담히 메니에르만 먹었다. 왜냐니? 그건 아니지. 그쪽은 우리에게는 적이야. 알고 있어? 미레이는 꼭꼭 씹어서 입안의 것을 삼키고 얼굴을 들었다. 적? 그런 생각은 옳지 않아. 범인은 구라기 피고인이고 그 가족에게는 책임이 없어.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재판에서는 적이야. 그쪽에서는 어떻게든 형을 줄이려고 할 거잖아. 그 사람 그런 발상은 없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라니. 구라키 피고인의 아들 말이야. 포크로 샐러드를 입에 넣었다. 예, 제발 친한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마. 아버지를 죽인 범인의 아들이지 않니? 미레이는 포크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되었든 만나볼 거고 필요하다면 손을 잡기도 할 거야. 엄마처럼 그런 말만 하고 있다가는 영원히 진상은 밝혀지지 않아. 아야코가 엄한 눈빛으로 마주 쏘아보았다. 진실이란 게 그리 간단히 밝혀지는 게 아니야. 밝혀내봤자 별것도 없을 거고. 네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했어. 범행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이 많다고. 어쩌다 보니 훔쳤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살해했더라. 나도 모르겠다. 그런 소리들만 한다는 거야. 구라키라는 사람도 분명 그럴걸.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결국은 얕은 생각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짓이야. 뻔히 그렇잖니. 그러니까 이유에 집착해봤자 다 쓸데없어.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그 죄에 적합한 형벌이 내려지느냐 마느냐는 것뿐이야. 나는 사형을 원하고 있어. 그렇게만 된다면 소소한 것들은 따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미래이 너한테도 이렇게 부탁하마. 더 이상 공연한 짓은 하지 마. 범인의 아들을 만나다니 그건 절대 안 되는 짓이잖니. 절대 안 되는... 알겠니? 내 이야기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엄마 생각은 잘 알겠어.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한테는 내 인생이 있어. 지금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어딘가에 턱 걸려버렸어. 이대로는 단 1mm도 나아갈 수가 없어. 사형 판결 같은 거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미래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었어. 항상 고마워. 그렇게 말하고 미래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벽에 걸린 주니치 드래건스의 달력을 보고 요새는 이런 선수가 뛰고 있구나 라고 가슴안은 생각했다. 인터넷 기사 등으로 이름쯤은 본 적이 있지만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포지션은 누가 어느 자리인지 가물가물하고 등번호는 아예 하나도 알지 못한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따라 자주 야구장에 가곤 했다. 현장에서 직접 보는 프로 선수들의 플레이는 박력 만점이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프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옅어져 갔다. 대학 입학으로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다. 도쿄에서는 프로야구 공식전을 지상파 방송으로는 거의 볼 수 없다. 인터넷으로 시합 결과를 확인하는 정도만으로 프로야구 팬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열렬히 응원하는 팀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정통파 주니치 팬이던 아버지는 최근에도 1년에 몇 번씩 나고야돔에 나가는 모양이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막 전에 자이언츠 대 주니치 경기 티켓을 지인의 연주를 활용해 구해드렸던 것이다. 그 소식을 전화로 알렸을 때의 아버지의 반응을 가즈마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나이든 아버지가 "와, 진짜?" 라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 들었다. 분명 기대감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도쿄돔에 나갔을 게 틀림없다. 내야 스탠드에 꽤나 좋은 자리였으니까 그것에도 은근히 놀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옆에 시라이시 겐스케가 앉아 있었다. 거기까지 상상해 본 참에 가즈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시라이시는 어떻게 그 티켓을 입수했을까? 도쿄돔 개막전이라고 하면 티켓을 그리 쉽게 구할 수 있을 리가 없다. 물론 변호사로서 발이 넓었을 테니까 그 인맥으로 어떻게든 했을 수도 있다. 혹은 인터넷 옥션에서 낙찰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그런 방법으로 구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경찰은 그런 쪽으로 조사를 했을까? 아니, 아마 그런 조사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가즈마는 생각했다. 발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 아버지가 도쿄돔에 갔을 리 없다. 라는 시라이시 미레이의 지적에 대해 고다이 형사 쪽은 명확한 반론을 내놓지 못한 모양이었다. 만일 시라이시 겐스케가 티켓을 입수한 경로를 확인했다면 당장 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가즈마는 스마트폰을 꺼내 방금 떠오른 생각을 메모로 남겼다. 다음에 시라이시 미레이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이야기해보자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날 기회가 또 있을까? 사건의 진상에 관해 뭔가 생각나는 게 있고 가즈마에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락하겠다. 라고 그녀는 말했었다. 어디까지나 필요할 때만 이라는 뜻이다. 마음속으로는 가해자의 아들 따위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게 틀림없다. 지난번에는 뜻밖에도 서로 의기투합했다는 느낌에 기뻐했지만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혐오에 빠졌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더듬고 있는데 구라키 가즈마 씨라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얼굴을 들자 접수 카운터의 여자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3번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여자는 안쪽으로 이어진 통로를 가리켰다. 그쪽으로 들어가자 사무실 문이 안으로 열려 있고 작은 책상 너머에 백발의 남자가 온화한 웃음을 띠고 앉아 있었다. 구라키 가즈마 씨지요. 거기 문 닫으시고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라고 대답하고 가즈마는 하라는 대로 문을 닫은 뒤 의자에 앉았다. 아마노라고 합니다. 라면서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아마노 법률사무실 대표 변호사 아마노 료조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명함집에서 발견했다는 명함과는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 그쪽 명함에는 직함의 대표라는 표기는 없었다. 휘하에 젊은 변호사를 들였는지도 모른다. 오늘 상담하실 내용은 아버님의 유산 상속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죠? 아마노가 손 밑에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접수 카운터에서 건네준 종이였다. 그곳에 상담 내용을 미리 적으라고 했던 것이다. 실은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 중인 모양인데 제가 그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전 재산을 외아들인 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군요. 라고 아마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언장에 그런 내용을 써도 되느냐? 라는 질문이라면 써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어떤 내용을 써넣든 본인의 자유니까요. 단 그렇게 써둔다고 반드시 그대로 되느냐 하면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어머님은 지금 어떠시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네. 외아들이라고 하셨죠? 즉, 가즈마 씨 외에는 다른 자녀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가즈마 씨가 동의하면 아버님은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전 재산의 증여는 안 됩니다. 아버님 뜻대로 증여할 수 있는 건 전 재산의 반절까지예요. 나머지는 가즈마 씨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류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은 서로 상의해서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즈마 씨가 그럴 마음이 있다면 얼마간 더 증여해줘도 되고, 그럴 마음이 없다면 반절을 모두 상속받으면 되니까요. 가즈마는 짐짓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요. 역시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실은 여기 오기 전에 제 나름대로 알아봤거든요. 유류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의향과는 관계없이 전 재산을 타인에게 내줄 생각인 것 같아요. 전화로 누군가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때 법률 사무실에 확인했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마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건 이상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줄 변호사는 없을 텐데. 실례지만 아버님은 실제로 법률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적당히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요? 아니요. 아무래도 법률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명함을 받거든요. 가즈마는 스마트폰을 꺼내 잽싸게 터치했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그 명함이다. 고다이가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준 거다. 이겁니다. 라고 아마노에게 보여주었다. 그 즉시 백발의 변호사의 표정이 바뀌었다. 자신의 명함을 보여줄 줄은 예상도 못했던 것이리라.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에게 직접 여쭤보면 가장 빠를 텐데 실은 유언장 작성 자체를 저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아버님의 성함을 여기에 좀 적어주시겠어요? 아마노는 볼펜을 내밀며 종이의 여백 부분을 가리켰다. 가즈마가 아버지 이름을 적어주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면서 아마노는 사무실을 나갔다. 닫힌 문을 보면서 가즈마는 후 하고 숨을 토해냈다. 잔뜩 긴장했던 탓에 겨드랑이에 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잘 해냈다. 방금 그 대화는 고다이가 넌지시 알려준 방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설령 구라키 다스루가 실제로 이 법률 사무실을 방문했었다고 해도 그 상담 내용은 친아들에게도 결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다이는 말했다. 하지만 그 상담 내용이 타인에게 유산을 증여하는 것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거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구라키 다스로라는 이름은 밝히지 말고 똑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도 법률 사무실에서 상담했던 모양인데 전혀 딴소리를 듣고 온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그 법률 사무실이 이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변호사는 당황해서 확인해 보겠죠. 만일 구라키 다스로 씨가 명함만 보관했을 뿐 상담한 적이 없었다면 변호사는 당신 아버님이 우리 사무실에 왔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대답할 거예요. 상담을 하긴 했는데 뭔가 다른 일 때문이었다면 그렇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어느 쪽도 아닐 경우에는 애써 나고야까지 달려간 보람이 있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독단의 판단으로 조사에 나설 수 없는 고다이가 가즈마를 부추겨 조종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결코 악의에서가 아니었다. 그 형사도 사건의 이면에 또 다른 진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다이가 전수해준 방법은 명안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유일한 걱정은 아마노라는 변호사가 이번 사건과 구라키 다스로의 체포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였다. 그 아들이 찾아왔다고 하면 분명 경계할 것이다. 하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고다이는 말했다.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다거나 한다면 알 수도 있겠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다양한 상담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할 거라는 이야기였다. 가즈마도 동감이었다. 그리고 아마노의 반응을 본 바로는 그 예상이 맞았던 것 같다. 문이 열리고 아마노가 돌아왔다. 확인했어요. 분명 아버님이 오셨었군요. 재작년 6월이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는 사이에 나도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상담을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가즈마는 물었다. 아마노가 자리에 앉아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유산을 증여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군요. 아드님 몫의 유류분에 대해서도 분명 설명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도 기억나고 기록으로도 남아있어요. 아버님이 잊어버리셨거나 뭔가 착각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우리 쪽 설명을 오해하신 거라면 언제든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동요가 얼굴에 드러나지 않게 애써 억눌렀다. 아버지에게 넌지시 물어보고 혹시 필요하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법률 사무실 건물을 나서자마자 주먹 쥔 오른팔을 휘둘렀다. 보는 눈만 없다면 소리치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 예상이 맞았다. 아버지는 1년 수개월 전에 이미 아마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았다. 그렇다면 새삼 시라이시 겐스케를 찾아가 상담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이번 경로의 날에 텔레비전을 보고 유산을 아사바 모녀에게 증여하자고 생각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높은 빌딩이 우뚝우뚝 늘어선 거리를 나고야역 방향으로 걸으면서 가즈마는 생각했다. 호리베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본인에게 물어봐달라고 할까? 하지만 아버지가 순순히 거짓말이라고 인정할 리가 없다. 범행일과 똑같은 날짜를 이삿 날로 잡은 이유를 물었을 때처럼 법률 사무실에는 갔지만 아마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느니 상담해준 내용을 잊어버렸다느니 어떻게든 둘러댈 것이다. 애초에 호리베 변호인은 믿어온 존재가 아니다.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고 나름대로 성실히 이번 사건에 임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진술을 전혀 의심하려 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 미리감치 포기하고 오로지 가명으로 이어질 만한 재료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고다이에게는 이 얘기를 보고해야 하리라. 가즈마가 분명 아마노 변호사를 만났을 거라고 짐작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해할 게 틀림없다. 이번 이야기를 듣는다면 눈빛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실은 호리베나 고다이보다 먼저 가즈마의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시라이시 미레이다. 그녀는 시라이시 겐스케와 구라키 다스로의 만남 자체에 의심을 품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의심이 보다 확고해질 것이다. 하지만 연락을 해도 될까? 뭔가 찾아내면 연락해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 같은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 정보가 과연 그럴 만큼 가치가 있을까? 가해자 아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일부러 알릴 정도의 일인가? 중대한 단서라고는 생각하지만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뭔가를 찾아낼 때까지 자중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래저래 고민하는 사이에 나고야역에 도착했다. 가즈마는 발매기에서 신칸센 티켓을 구입했다. 행선지는 미카와 안조역이다. 마침 맞는 타이밍에 고다마호가 들어온다는 건 미리 시각표를 검색해봐서 알고 있었다. 전에 본가에 갔을 때 밀려있는 우편물을 정리했었다. 하지만 그 뒤에 우체국에 퇴거 신청을 한다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며칠 전에야 인터넷으로 수속을 마쳤지만 그 전에 도착한 우편물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다. 우편함은 대문 옆에 있다. 거기서 우편물만 챙겨들고 집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곧바로 역으로 돌아올 생각이다. 플랫폼에 서서 시계를 보니 열차가 들어올 때까지 5분쯤 여유가 있었다. 가즈마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망설이면서도 시라이시 미레이의 번호를 선택했다. 숨을 토해내고 발신 버튼을 눌렀다.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눈을 꾹 감았다. 체온이 상승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호출음이 울렸다. 2번, 3번. 하지만 받지 않는다. 4번째 호출음을 들은 참에 가즈마는 전화를 끊었다. 아직 낮 시간이다. 평일이라서 시라이시 미레이도 근무 중일 게 틀림없다. 이런 시간대에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상식 없는 짓이다. 이윽고 고다마오가 천천히 플랫폼에 들어왔다. 자유석 차량은 한산했다. 2인용 좌석에 통로 측에 앉았다. 미카와 안조역까지는 10분이면 도착한다. 그래서 지난번 본가에 갔을 때도 노조미호로 나고야까지 가서 다시 고다마호로 갈아탔었다. 열차가 출발하고 잠시 뒤 스마트폰에 착신이 있었다. 확인해보니 시라이시 미레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가즈마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신 버튼을 누르면서 차량 연결 통로로 나갔다. 네, 구라키 가즈마입니다. 시라이시 미레이예요. 조금 전에 전화하셨던 것 같은데요. 실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실은 방금 전에 나고야의 법률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그게 아버지 소지품에서 그 사무실 명함을 발견했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잘 아는 법률 사무실이 있다면 유산 문제에 대해 일부러 시라이시 변호사님에게 상담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레이의 목소리에 바짝 긴장하는 어감이 실렸다. 아버지는 재작년 6월에 그 법률 사무실에 갔었어요. 상담 내용은 가즈마가 아마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시라이시 미레이는 침묵했다.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혹시 전파가 끊겼나 하고 걱정했을 때 드디어 가즈마 씨라는 묵직한 말투의 답이 돌아왔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그걸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일단 미레이 씨에게 소식부터 전해야겠다 싶어서요. 고마워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귀중한 정보예요. 그렇게 말해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잠시 뒤 미카와 안조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신칸센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우편물이 밀려있을 것 같아서 본가에 가보려고요. 그 뒤에 뭔가 다른 일정 있으세요? 딱히 없습니다. 곧장 도쿄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군요. 미레이는 다시 한참 말이 없었다. 열차의 속도가 뚝뚝 떨어졌다. 가즈마는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몸이 쏠리지 않게 발을 버텼다. 도쿄 도착은 몇 시쯤이 될 것 같아요? 미레이가 이윽고 물었다. 가슴이 덜컥했다. 별 의미도 없이 이런 걸 물어볼 리가 없다. 잠깐만요. 가즈마는 머릿속에서 재빨리 계산했다.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면 오후 4시에는 미카와 안조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고다마호로 도쿄에 갈 예정이었지만 다시 나고야 역으로 가서 노조미호를 타는 방법도 있다. 열차가 멈추고 문이 열려서 가즈마는 플랫폼으로 내려섰다.
아마 6시 반쯤에는 도착할 것 같은데요. 6시 반, 그 뒤에 다른 일정은 없는 거죠? 네, 없어요. 그럼 7시에 어딘가에서 잠깐 만날까요? 자세한 이야기도 듣고 앞으로 일도 상의했으면 좋겠는데. 미레이의 제안은 가즈마가 내심 고대했던 것이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어딘가 조용히 얘기할 만한 곳이 좋겠죠. 도쿄역 근처에 혹시 아시는 곳이 있을까요? 도쿄역 바로 옆은 아니지만 긴자 쪽이라면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바라를 만났던 그 찻집이다. 가게 이름과 장소를 알려주자 거기라면 괜찮다고 미레이는 말했다. 전화를 끊은 뒤 가즈마는 복잡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저절로 마음이 들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기분에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살인죄로 심판받으려고 하는 때에 피해자 유족과의 만남에 즐거운 기대를 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불경스럽다. 하는 비난의 말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시라이시 미레이는 어디까지나 진상 규명을 위해 만나자는 것뿐이다. 실은 가해자 아들의 얼굴 따위 보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가즈마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역에서 택시를 타고 사사메초로 향했다. 가즈마는 차 안에서 지참하고 온 마스크를 썼다. 근처에 누가 있을 때의 대비책이다. 옆집의 요시야마 아저씨는 호의적으로 대해주었지만 그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작은 사거리 바로 앞에서 가즈마는 택시를 세웠다. 모퉁이만 돌아가면 곧바로 본가다. 요금을 내면서 금방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아이 저런, 그럴 거면 미터기를 그대로 두라고 할 것이지. 나이 지긋한 운전기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요금도 안 내고 내빼는 경우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눈치였다. 이 지역은 그런 곳이다. 라고 새삼 실감했다. 살인자 따위 나올 리가 없는 동네인 것이다. 택시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모퉁이를 지나 남의 눈이 없는 것을 확인하며 본가로 향했다. 다시 주위를 둘러본 뒤에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우편함을 보니 역시 이런저런 우편물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한 손으로 쓸어다 가방에 쑤셔 넣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택시로 돌아와 미카와 안주역으로 가달라고 말했다. 역시 미터기를 꺾지 말았어야 요금이 덜 나오는데. 안타깝다는 듯이 말하면서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가즈마는 가방에서 우편물을 꺼내 확인했다. 고객용 광고 전단, 광열비 검침표 등에 섞여 약간 폭이 넓은 봉투가 나왔다. 발신인 칸에는 도요타 중앙대학병원이라고 인쇄되었고 그 밑에 화학요법과 의사 도미나가 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수신인은 구라키 다스로라고 되어 있었지만 가즈마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뜯었다. 구라키 가즈마를 만나기로 한 찻집 앞에서 미레이는 어떻게 할까 망설였다. 약속한 오후 7시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기 때문이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건 성급한 모습으로 비치지 않을까? 그가 들려줄 이야기가 궁금한 건 사실이지만 안달복달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때우는 것도 이상하다. 고개를 저은 뒤 찻집 자동문 안으로 들어갔다. 왜 그런 걸 신경 쓰는 건가? 상대가 어떤 느낌을 받건 말건 무슨 상관인가? 어쩌다 보니 일찍 도착했다. 그냥 그것뿐이다. 1층은 차와 디저트 매장이고 테이블이 놓인 공간은 2층인 모양이다. 계단을 올라가 널찍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손님들로 3분의 1쯤 자리가 채워져 있었다. 어떤 자리로 할까 하고 둘러보는데 창가에서 일어서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구라키 가즈마가 꾸벅 인사를 건넸다. 괜한 걱정이었다. 그가 먼저 와 있었는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의자에 앉으면서 미레이는 물었다.
아니요, 일찍 오기를 잘했는데요. 자칫하면 기다리시게 할 뻔했어요. 가즈마가 말했다. 그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준 모양이다. 점원이 물을 내왔다. 미레이는 카페라테를, 가즈마는 커피를 주문했다. 아까는 갑작스럽게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점원이 떠난 뒤 가즈마가 머리를 숙였다. 네, 놀랐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가즈마는 스마트폰을 터치해 미레이 앞에 놓았다. 화면에 명함 사진이 떠 있었다. 아마노 법률 사무실이라는 글자가 확인되었다. 고다이 형사님이 전송해 주신 사진입니다. 아버지의 명함집에서 발견했다는군요. 뭔가 짐작되는 게 없느냐고 했는데 저는 처음 보는 명함이었어요. 이거 경찰에서는 조사를 했었나요? 가즈마는 고개를 저었다. 조사할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수사는 이미 종결되었다는 게 경찰 상부의 판단인 모양이에요. 고다이 씨가 이 명함 사진을 보여준 건 개인적인 관심 때문이었어요. 그 형사님도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즈마 씨가 나고야에? 네, 라고 가즈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명함에 아마노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아까 전화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아버지의 상담 내용은 유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는군요. 장남인 나한테 유류분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일로 우리 아버지께 상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확실해진 거 아닌가요? 그쪽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도쿄돔에서 만났다는 것도, 상속 문제로 우리 아버지에게 상담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당연히 범행 동기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도쿄돔에 관해서는 또 한 가지 의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의문이란 시라이시 겐스케가 경기 티켓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찰에서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만일 파악되었다면 미레이의 지적에 대해 고다이는 그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점원이 다가와 두 사람 앞에 각각 음료를 내주었다. 그 사이에 미레이는 지그시 가즈마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가즈마도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시선을 받아들였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커피잔을 들고 가즈마가 말했다. 변호인을 통해 아버지에게 확인해 볼까도 생각했는데 지금까지의 경과를 돌아보면 또다시 없는 말을 둘러댈 것 같아요. 일단 고다이 형사에게는 말할 생각이지만 과연 얼마나 응대해 줄지 미심쩍은 상황이에요. 저도 참여제도 변호사에게 이야기할지 어떨지 조금 더 고민해 본 뒤에 결정할 생각이에요. 얘기해봤자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구라키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 한 지금 그대로 공판이 진행되고 그걸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검찰 쪽에서는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요즘 절절히 실감하는 게 있는데 검사나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이기기만 하면 진상이 어떤지는 그 다음 문제더라고요. 그건 저도 동감입니다.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노려야 한다는 것만 강조할 뿐 내가 아버지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게 큰 불만인 모양이에요. 나고야의 법률 사무실 이야기를 해봤자 쓸데없이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건 나도 마찬가지 라고 말하려다 미레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건 아니요, 가즈마 씨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관계가 없기는커녕 그야말로 관계가 깊은 일이다. 사쿠마 아즈사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가 싫은 것도 그러려면 이렇게 가즈마를 만난 것까지 다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분명 사쿠마 변호사는 손사래를 칠 것이다. 이번에도 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할지도 모른다. 미레이는 카페라테 잔에 손을 내밀었다. 이 찻집의 카페라테는 향이 풍성해서 맛이 있었다. 도자기 잔으로 차를 마시는 게 오랜만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단골 커피점은 하나같이 종이컵이었다.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긴자 거리가 내다보였다. 요즘 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이 생각났다. 아버지가 다녀갔다는 몬젠 나카초의 커피점에 들렀을 때다. 단 그 동네는 여기처럼 화려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때 손에 들었던 것은 틀림없이 종이컵에 든 카페라테였다. 맞은편에 자리한 아스나로 식당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구라키 가즈마가 나타났다. 문득 의문이 떠올라서 가즈마 쪽을 향했다. 왜요? 무슨 일로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곳이요? 아스나로 맞은편에 그 커피점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2번이나 그 커피점에 갔었어요. 게다가 2번째 갔을 때는 꽤 오랜 시간 머물렀다는군요. 구라키 씨에게서 아사바시 모녀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러 갔었던 게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구라키 씨가 유산 증여 문제로 아버지에게 상담했던 게 아니라면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그 커피점에 갔던 거죠? 가즈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정말 큰 의문이네요. 애초에 아사바시 모녀의 상황을 알고 싶었다면 그런 곳에서 감시하는 것보다 직접 아스나로 식당으로 찾아갔으면 됐을 텐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역시 저는 예전 사건을 다시 조사해봐야겠어요. 아마추어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이래야 한정적이겠지만 어쨌든 모든 일의 근원이 그 사건 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예전 사건이 일어났던 게 1984년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미레이는 카페라테를 입에 머금고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가즈마가 물었다. 잠깐 생각이 나서요. 나는 나대로 조사해봐야 하나? 뭘 말입니까? 예전 그 사건 말이에요. 구라키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혹시 우리 아버지도 아사바시 모녀와 뭔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피점에서 아스나로 식당을 지켜봤다라고 하면 설마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제 나름대로 알아봐야겠어요. 1984년 미레이가 태어나기도 전이다. 아버지는 그때라면 22살이었으니까 아직 대학생인가?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 때부터 사귀던 아야코와 동거 끝에 임신을 계기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 가즈마를 보니 진지한 눈빛으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미레이가 물었다. 아버지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대체 뭘 지켜주려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구라키 씨가 뭔가를 지켜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일하기보다 누군가를요. 아사바시 모녀를? 아마도 그렇겠죠. 그리고 가즈마는 덧붙였다. 게다가 목숨을 걸고요. 목숨을 걸고. 가즈마는 흠칫한 듯한 얼굴을 하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했군요. 딱히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서둘러 취소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다.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의 힘들어하는 듯한 표정을 보고 미레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야코가 늦었구나 라면서 맞아주었다. 아, 스튜어디스 시절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서 긴자 찻집에서 만나고 왔어. 어라, 별일이네. 왜? 이따금 만나는데? 그런 친구를 만날 때는 꼭 술도 마시지 않니? 찻집으로 끝난 적이 있었어?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아니한 변명을 둘러댄 것을 후회했다. 오늘은 친구 쪽에서 좀 조심해준 것 같아.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술이나 마시자는 건 너무 무신경하잖아. 나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그냥 헤어지기로 했어. 가끔은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을 텐데. 술 마시고 신나게 떠들 때가 아니야. 그런 건 모든 게 끝난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아야코에게 등을 돌린 뒤 자기 방으로 향했다. 말을 길게 했다가는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 있다. 의외로 아야코는 감이 예리한 것이다. 둘만의 저녁 식사에는 이제 익숙해졌다. 오늘 저녁 메뉴는
화이트 시츄였다. 아까 그런 대화를 나눈 탓인지 문득 화이트 와인이 마시고 싶어졌다. 엄마, 지난번에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었지. 옛날 앨범 같은 것도 있었어? 앨범? 아버지 어릴 때라든가 학생 때 사진. 아, 하고 아야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건 있었어. 네 아버지가 외아들이라 어린 시절 사진이 꽤나 많은 편이야. 그런 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구나. 언제까지고 보관해둘 수 없다는 건 알면서도 냉큼 처분하는 것도 섭섭하고. 그거 서재에 있어? 책장 맨 아랫단에 넣어두었을 텐데. 아야코가 이상하다는 듯한 눈빛을 던졌다. 갑자기 앨범은 왜? 보고 싶어서. 생각해보니까 나 아버지 어린 시절 같은 건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 별로 이야기도 안 해주셨고. 아야코는 하고 입술을 풀며 웃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네가 귀를 기울여주질 않았겠지. 아, 그런가? 미레이는 아야코를 보았다. 엄마는 대학생 때 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지. 그때 몇 살이었어? 대학 4학년에 막 올라갔을 무렵이니까 나는 21살. 네 아버지는 재수를 한 데다 4월생이라서 23이었어. 4학년에 올라간 뒤였구나. 학부가 달라서 애초에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어. 그런데 우연히 벚꽃놀이 파티에서 알게 됐지. 4월 중순이라서 꽃은 벌써 다 떨어지고 새 잎이 돋아났어. 그래도 원래 목적이 꽃 구경이 아니니까 아무도 투덜거리진 않았어. 아야코는 그때가 그립다는 듯이 말했다. 그 무렵에 아버지는 어떤 학생이었어?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야코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첫인상은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사람. 그게 전부였다고나 할까? 하지만 사귀는 동안에 그보다 더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 어떤 건데? 아무튼 금연하고 일도 열심히 했어. 사법고시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지만 네 아버지는 거기다 아르바이트까지 여간 많은 게 아니었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용케도 몸이 버텨내는구나 싶을 정도였다니까. 하지만 집안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너도 알지? 홀어머니랑 단 둘뿐이었다는 거. 꽤 일찍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아버지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게다가 가해자는 무면허인데다 운전했던 트럭은 도난 차량이었어. 가해자는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배상금을 내줄 리가 없지. 가장을 잃었는데 그냥 울며 불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랬구나. 난 처음 듣는 이야기네. 고생한 얘기는 별로 입 밖에 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나한테는 다 털어놓았지만 자신은 시라이시 겐스케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살 집은 있었다는 거야. 너도 기억나지? 내리마구의 그 작은 단독주택. 응, 기억나지. 집 앞이 온통 밭이었어. 어렸을 때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다. 그 무렵에는 할머니도 아직 건강하셔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기다려주시곤 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한 2년쯤 그 집에서 할머니하고 둘이 살았어. 독립해서 나온 건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니까 아버지가 25이나 26일 때였을 거야. 근데 그 자취방에 엄마가 쳐들어가서 같이 살아버렸구나. 아야코는 미간을 찌푸렸다. 쳐들어가다니. 남특히 사나운 소리 하지 말아줄래? 나도 자취방을 빌리려고 했는데 함께 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미리 상의했던 거야. 네 아버지가 먼저 그러자고도 했고. 그건 글쎄요 라고 생각하면서도 굳이 따지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다. 어머니 아야코의 이야기에서 딱히 걸리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1984년 혹은 그 이전이다. 시라이시 겐스케가 22살 때였으니까 아야코를 만나기 1년 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아버지 대학 친구 중에 누군가 엄마도 아는 사람은 없어? 몇 명 얼굴 본 적이 있는 정도? 요즘도 연락하는 사람은? 글쎄, 라고 아야코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스마트폰 주소록이 있긴 한데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네. 요즘에는 그런 얘기는 통 못 들었으니까. 그럼 나중에 주소록 보여줄 테니까 대학 친구 이름이 나오면 알려줘. 아버지의 스마트폰은 검찰에서 증거품으로 가져간 채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주소록 등의 데이터는 복사본을 받아둔 터였다. 그야 괜찮지만 그걸로 뭐 하려고.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어렵게 피해자 참여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정작 피해자인 아버지를 잘 모른다면 말의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아야코는 납득한 기색은 아니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저녁 식사 후 미레이는 아버지 방으로 올라갔다. 책장 맨 아랫단에 오래된 앨범이 꽂혀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얇다. 펼쳐보니 느닷없이 발가벗은 아기 사진이 눈에 띄어들었다. 게다가 흑백 사진이다. 이불에 눕혀져 있었다. 다시 페이지를 넘기자 2명의 남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아졌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었다. 할머니 얼굴이라면 미레이도 알고 있다. 젊은 시절에는 미인이셨구나 라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다부진 인상의 얼굴에 체격도 탄탄했다. 종합 상사에 다녀서 출장이 잦았다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게 생각났다. 증조부모인 듯 나이 든 2명의 남녀와 찍은 것도 몇 장이나 있었다. 증조부는 규슈 출신이라고 언젠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기억이 있다. 도쿄에 올라와 결혼했다고 했다. 하지만 자세한 건 잘 모른다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증조부도 증조모도 그가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각각 얼굴을 비교해보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증조부를 닮았구나 라고 미레이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유치원생 때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혼자 찍은 사진이 많아졌지만 초등학교 입학식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셋이었다. 미레이가 앨범을 넘기던 손을 멈춘 것은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을 때였다. 그때까지와는 명백히 다른 요소를 가진 사진이었다. 어린 겐스케와 함께 찍힌 노부이는 미레이가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나이는 70세 정도일까? 두툼한 코트에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다. 겨울철이었던 것이리라. 초등학교 저학년인 듯한 겐스케는 점퍼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두 사람의 등 뒤에 있는 것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너구리 장식물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것이다. 두 다리로 우뚝 선 도기제 너구리로 상점 입구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식물이다. 여기는 어디인가? 그리고 누구인가 이 노부인은? 비슷한 게 또 있는지 찾아봤지만 노부인이 찍힌 사진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중학생이었던 겐스케의 사진이 이어진 뒤에는 고교 시절과 대학 시절의 단체 사진과 스냅 사진이 몇 장이 있을 뿐 갑자기 법률 사무실 때의 사진으로 건너뛰었다. 미레이는 아까 아야코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몹시 고생스러웠다는 이야기다. 공부에 아르바이트에 너무 바빠서 기념 사진을 찍을 만큼 즐거운 일은 그리 많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페이지를 다시 돌렸다. 그 노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역시 마음에 걸렸다. 미레이는 앨범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다. 아야코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엄마,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앨범을 펼쳐들고 사진을 가리켰다. 그 사진
나도 이번에 봤는데 전혀 모르겠어. 나이대로 봐서는 증조부 증조모와 아는 분이었나? 이거 장소는 어디일까? 그야 시가연이지. 금세 대답하는 아야코의 얼굴을 미레이는 마주 보았다. 시가현? 어떻게 알아? 그 너구리 장식물 시가라키 독이잖니. 시가라키는 시가연에 있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나무라는 듯한 말투였다. 이 할머니가 시가연에 살고 있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서 놀러 갔던 걸까? 그럴지도 모르지. 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지만. 미래에는 앨범을 안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혹시나 해서 스마트폰으로 시가라키 도기를 검색해보니 아야코가 알려준 그대로였다. 시가현 고카시에 시가라키라는 동네가 있는 모양이었다. 이건 관계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사진 속의 겐스케는 아무리 봐도 아직 10살도 안 된 어린 나이다. 즉 거의 50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그렇게까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뭔가가 걸렸다. 뭘까? 사진을 보면 볼수록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이다. 지그시 들여다보는 사이에 그 정체를 깨달았다. 어린 겐스케가 쓰고 있는 모자다. 알파벳의 C와 D를 조합해 만든 이 마크는 주니치 드래건스의 것이 아닐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고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이 무렵부터 겐스케는 주니치의 팬이었다. 하지만 그게 어딘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미레이는 프로야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지만 구라키의 진술조서에 기록된 도쿄돔에서의 시라이시 겐스케와의 만남 부분은 거의 외우다시피 알고 있다. 구라키에 의하면 겐스케는 원래 안티 자이언츠였고 그 자이언츠의 빅토리10을 저지해준 게 주니치였기 때문에 팬이 되었다고 했다. 다시금 스마트폰이 활약할 차례였다. 자이언츠 V10을 주니치가 저지라고 검색창에 입력해보니 1974년의 일이었다. 즉 겐스케가 12살 되던 해다. 구라키의 거짓말을 또 한 가지 찾아냈다. 겐스케가 주니치 팬이 된 동기조차 지어낸 이야기였던 것이다. 가즈마에게도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서로의 메일 주소도 교환했다. 미레이는 앨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그 이미지를 첨부하고 아버지가 빅토리10 저지 이전부터 주니치 팬이었다는 증거 사진을 발견했다는 글을 메일로 송신했다. 잠시 뒤 전화가 걸려왔다. 메일로 답신을 보내는 과정이 답답할 정도로 깜짝 놀란 모양이라고 미레이는 생각했다. 네, 미레이예요. 가즈마입니다. 메일 잘 받았어요. 어때요? 제가 지적한 거? 잘못 짚은 건 아니죠? 네, 맞아요. 사진 속 남자애는 아무리 봐도 12살보다는 한참 어려 보이니까요. 그렇죠. 역시 구라키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동감입니다만 제가 전화한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뭔데요? 사진의 배경에 너구리 장식물이 줄줄이 서 있죠. 네, 아마 시가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가 봐요. 시가라키 도기 장식물이니까요. 아니, 그게 아닐 거예요. 시가연이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내가 아는 곳이에요. 어딘데요? 여기 도코나메예요. 도코나메요? 어디선가 들어본 지명인데 한자가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도기로 유명한 동네예요. 아이치현에 있습니다. 가즈마가 긴박감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아이치현이라는 말이 미레이의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렸다.